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101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거 회계상 거래 아니죠? 구두로 합의하였고 왔다 갔다 자산이 왔다 갔다 이동한 게 아닙니까? 2번,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회계상 거래죠. 3번,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나갔죠. 그리고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고요.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회계 처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상품이 차변으로 들어오고요. 상품 1000만 원. 대변으로는 현금 지급이니까 현금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4번,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 원의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것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품이 이제 인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회계상 거래죠. 다음으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1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수입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우편한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참고로 수입인지라는 것은 수입 임지세 등이 징수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증서로 계정 과목 자체는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이걸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수익은 판매 가격, 매출액이잖아요. 판매 가격, 최근에 지금 당장 판매하는 그런 가격으로 수익이 결정이 되는데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 비용이 옛날에 내가 산 거, 과거의 가격, 원가 이걸로 비용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선입선출법이 맞고요.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것이 최근에 나간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딱 봐도 약간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이다. 이거는 맞고요. 일반적으로 물량의 흐름과 맞는 거는 이제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죠.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판매할 때 먼저 이제 앞에 산 것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입니다. 참고로 3번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제 원가성이 있는 것은 이 매출원가로 반영을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상적,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판매할 때, 시식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정상적 감모 손실할 때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도난, 파손, 분실, 부주의 등으로 예기치 않게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4번,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기억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기억은 자산의 예상 주업도 혹은 예산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예산 생산량, 예상 주업도에 근거해서 인식하는 거는 딱 봐도 이거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5번. 단기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원가 얼마인가?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취득원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취득 매입가액 플러스 취득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이런 것을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건물 매입가액 3억 원 이거는 취득가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이것도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건물 취득세, 취득할 때 취득세 필수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건물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가고요. 건물 재산세도 취득 이후에 자산을 이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이런 성격으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취득원가가. 보험료도 취득 이후에 무슨 뭐 화재보험 이런 것을 들거나 뭐 하기 때문에 이 관리 쪽 관련 비용이라서 이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만 딱 들어가니까 이게 3억 1,500만 원이 되거든요. 정답은 2번이죠. 6번.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길이 도래한 확정채무이다. 일단 이거 뒤에는 맞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여기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요. 이 1년이 무슨 기준 1년이냐면 이제 보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이제 1년 이거를 전으로 따져가지고 1년 이내면 유동부채, 1년 이상이면은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면제이익, 영업의 손익 맞고요. 기부금, 영업의 손익 맞죠? 3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 자본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손익 맞습니다.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다음에 자본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거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자본잉여금.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항목이고요.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 항목인데 이익준비금만 이익잉여금 항목이에요. 법정 적립금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제 뒤에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본 항목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게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이 크게 큰 이제 계정단에서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자본잉여금에서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그게 다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셋은 자본잉여금 항목인데 아까 이익준비금, 이 항목이 여기 자본잉여금의 법정적립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보시면 일단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게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조정에는 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지만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자체도 자본조정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밑에 자본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또 위에 감자차익이 있는데 자본조정 쪽에는 감자차손 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하고 이 유형자산 등 재평가잉여금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 항목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본잉여금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오타인데요. 이건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항목인데 이익잉여금 항목에 법정적립금, 이 세부 내역에 이익준비금이랑 기타 법정적립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의 세부 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자본 항목 뭐가 있는지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예정 배부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 비용을 가지고 원가, 제조 간접비 이거 원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2번이 틀려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예정 배부액 사용하는 거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가 예정 배부액을 사용을 합니다. 3번,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개별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먼저 가공원가라는 것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한번 쓰겠습니다. 가공원가는 제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라고 했잖아요. 직접 노무비는 다이렉트 레이버의 약자로 DL로 쓸 거고요. 제조 간접비는 OH라고 쓰겠습니다. 오버헤드 코스트의 약자입니다. 잘 보시면 일단 직접 재료비는 아니죠. 200만원 이건 아니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직접 노무비 100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무슨 간접 들어간 거는 다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 재료비 30만원, 그리고 간접 노무비 30만원, 플러스 간접, 여기도 간접 들어갔죠? 간접 제조 경비 30만원 해서 이 제조 간접비 자체가 총 합계가 9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하고 90만원 더하면은 가공원가가 19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원가 행태를 조업도에 따라 나타난 그래프이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이거는 먼저 하나하나씩 보고 나서 뒤에 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변동원가 그래프를 보면 이게 총원가가 조업도에 따라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동원가가 아니죠. 이거 고정원가입니다. 이거 고정원가 그래프고요. 2번, 고정원가가 단위당 원가, 여기는 세로축이 단위당 원가인데 조업도에 따라 이렇게 감소를 하죠.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준고정원가인데 총원가, 여기 세로축이 총원가고 조업도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준고정원가가 아니라 이거는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 그리고 총원가, 세로축의 총원가고 조업도가 가로축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건 준변동 원가가 아니라 준고정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축이 총원가고 가로축이 다 조업도예요. 여기 조업도입니다. 변동 원가는 그냥 쭉 이렇게 일차함수로 올라갑니다. 총원가가. 그리고 단위 원가는 단위당 원가. 이게 단위당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합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일정하죠. 그리고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총원가가 이렇게 일정하죠. 이거랑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이 단위 원가이고 밑에는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로축이 총원가라는 거가 차이점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위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죠.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준변동 원가 그래프인데요. 준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 변동 원가와 거의 비슷하다, 준한다 이래가지고 준변동 원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총원가 그래프예요. 총원가가 세로축이고 조업도인데 가로축이 이만큼은 고정 원가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변동 원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고정 원가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동 원가로 가는 거라서 이게 준변동 원가의 그래프고요. 단위 원가는 거의 약간 고정 원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정 위에는 이렇게 비슷하고 이게 B가 단위당 변동비인데 변동비는 비슷한데 이만큼의 고정 원가, 총 고정 원가를 이렇게 단위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낮아지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고정 원가는 밑에 이게 세로축이 총원가인데 고정 원가하고 그 범위 내에 특정 범위 내에서는 고정 원가와 유사하다, 거의 준한다. 그래가지고 준고정 원가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는 이게 고정 원가죠. 이 범위 내에서는 또 이게 고정 원가고. 근데 단위 원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업도에 따라서 이것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뭐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범위에 따라서 보면은 거의 약간 이게 고정 원가, 총 원가라면 고정 단위 원가처럼 이런 식으로 범위마다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단위 원가 같은 경우에는 준고정 원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의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맞고요.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틀린 말입니다. 상호 배분법이 계산이 가장 복잡해요. 이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법 중에서 상호 연관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그만큼 정확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배분 기준은 부문별 기계 장치 사용 시간이다. 맞죠? 적절한 이 배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업자 중에서 비영리 사업자 뭐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4번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맞는 말입니다. 보통 그 실무시험 중에서 수입 관련해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문제 나올 때 수입할 때 보통 무슨 인천세관에서 발급을 하였다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무슨 세관. 그게 이제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2번.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 맞고요. 3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거는 틀린 말인데요. 수탁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받은 거죠. 팔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받은 사람을 쉽게 말해서 수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대리점 있잖아요. 대리점에서 어떤 제품을 대신 판매해준다. 그 대리점이 수탁자 역할이고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이렇게 의뢰를 한 사람의 명의로 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4번인데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1번 소비세, 2번 간접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 1, 2, 3번은 다 그냥 부가가치세법이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4번은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뭐냐면 수출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과세가 된다 이런 겁니다. 수입하는 데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